6월의 서울 마포구는 습기와 차 매연이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7시 골목 안쪽 작은 카페 할인부르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강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로스팅 기계 앞에 섰습니다. 원두가 타들어가는 소리, 그 익숙한 리듬이 그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준호는 38이었습니다. 키는 보통,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그의 눈은 한강처럼 잔잔해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지친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딸 하린이가 태어난 후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내 윤세연은 반대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카페라니.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세연은 결국 허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전 8시 30분 준호는 7살 하린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노란색 가방을 메고 종종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 안 와? 엄마는 바쁘셔. 회의 있다고 하셨어. 엄마는 맨날 바빠. 준호는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하린이를 내려준 후 그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단골 할머니 두 분이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왔습니다. 근처 부동산 중개인, 프리랜서 디자이너,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오후 3시 준호는 잠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집에서 먹을까요?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오늘도 회식. 먼저 자.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연은 주 4일은 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루미니크라는 중견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팀 팀장이었습니다. 승진한 지 1년, 그녀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니, 바빠 보였습니다. 저녁 7시, 준호는 카페 문을 닫고 하린이를 데리러 학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빠,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엄마 만든 김치찌개.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밥을 해준 게 언제였던가? 2달 전쯤이었을까? 오늘은 아빠랑 김밥 사 먹자. 집에 돌아온 건 8시였습니다. 32평 아파트는 깨끗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하린이를 씻기고 재운 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집에서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식 어땠어? 피곤해 죽겠어요. 먼저 잘게요. 세연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세연은 퇴근하면 웃으며 준호에게 안겼습니다.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으로 들이파는 커피, 그것만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뜨거운 물이 원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커피 향이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향기는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포대교의 불빛이 한강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게, 그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세연은 아직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작은 웃음소리를. 그녀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마포의 작은 카페 주인 강준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커피 향은 여전히 그의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 속에는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균열이었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빗소리는 밤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세연이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때로는 새벽 2시, 때로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세연이 출근하기 전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세연아, 우리 이번 주말에 할인이랑 남이섬 갈까? 예전처럼. 세연은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돼요. 신제품 런칭 준비 때문에 토요일에도 회사 가야 해요. 일요일은? 일요일도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카페를 일찍 닫았습니다. 할인이를 재운 후 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세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자요.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세졌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세연의 아이패드가 불빛을 냈습니다. 충전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발은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민혁 오빠였습니다. 준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혁, 루미니크의 협력업체 대표였습니다. 세연이 가끔 언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텔 말고 내 아파트로 와. 와인 준비해놨어. 시간은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3분 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이패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호텔, 아파트, 와인.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문장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이패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매일같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보자. 어제는 정말 좋았어. 다음엔 제주도 갈까? 남편한테 들키진 않았지? 준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패드를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쓴물만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새벽 2시 2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어둠 속에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아이패드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호텔은 언제부터였어?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들어봐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한 달 전부터 매일 만났는데 나는 세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나한테 이 생활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당신은 카페에서 커피만 타면 되지만 난 매일 경쟁해야 했어요. 지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난 거야? 그게 해답이었어? 민혁 오빠는 날 이해해줬어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다고? 내가 얼마나.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가. 뭐? 지금 당장 나가. 내일 이혼 서류 보낼 거야. 할인이는? 할인이는 내가 키운다. 당신은 면접 교섭권만 받아. 세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20분 후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아이패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소송 절차, 위자료 청구. 새벽 4시, 준호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최민혁, 루미니크 협력업체 대표. 주소 확인 필요. 재산 조사 필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CCTV 영상. 해가 떴습니다. 빗소리가 멈췄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대교,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7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정의를 찾았습니다. 20층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소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뿔테 안경,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준호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진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상황을 들어볼게요.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세연과의 결혼 10년, 딸 할인이, 그리고 최민혁과의 외도. 그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87장 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소진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네요. 다른 건 없나요? 은행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아내가 공동계좌에서 4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최민영 명의 계좌로 송금한 흔적도 찾았습니다. 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명세서였습니다. 소진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횡령에 가깝네요. 혼인 중 재산 무단 처분입니다. 호텔 영수증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찾았어요. 준호는 A 사용지 2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소진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그런데 CCTV 영상 같은 건 없나요? 그건 아직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호텔 주차장이나 아파트 입구 CCTV가 필요해요. 제가 사설 조사 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 가능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진은 펜을 들고 메모를 했습니다. 강준호 씨,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이혼하려고 하세요? 네, 복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끝내고 싶으세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할인이가 크면서 엄마 때문에 손가락질밖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양육권까지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소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싸워봅시다. 그날부터 준호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밤에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소진이 소개한 조사업체에서 일주일 만에 CCTV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세연과 민혁은 호텔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키스를 했습니다. 길게. 준호는 영상을 재생하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7월 셋째 주, 준호는 민혁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5층 건물이었습니다. 민혁 트레이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1층 로비에서 민혁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키 180에 잘 차려입은 정장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준호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혁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벤츠에 올라탔습니다. 준호는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뒤를 따랐습니다. 저 벤츠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분 후 민혁의 차는 한남동 아파트 단지에 멈췄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혁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아파트 경비실 옆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입주자 명단에 최민혁, 301동 2501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민혁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했습니다. 한남동 아파트는 시세 20억이었습니다. 대출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재산, 한남동 아파트 20억, 회사 자본금 15억, 벤츠 S클래스 1억. 다음 날 소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준호 씨, 좋은 소식이에요. 세연 씨 측에서 이혼 조정 신청했습니다. 조정이요? 네. 재판 가기 전에 합의하자는 거예요. 아마 조용히 끝내고 싶은 것 같네요. 거절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일단 나가보는 게 좋아요. 상대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도 카드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8월 첫째 주 목요일,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소진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 세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화장을 했지만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오셨네요. 먼저 신청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연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평화로운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은 절반씩 나누고 양육권은 협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평화로운 이혼이라고요? 소진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신청인의 외도 증거 87건, 재산 무단 인출 내역,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평화롭게 끝낼 수 있을까요?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네요. 저희는 위자료 7천만 원, 양육권 전부, 그리고 상간남 최민혁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할 겁니다. 세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민혁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유부녀와 1년 넘게 만나고 돈까지 받았는데요. 세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다시 생각해 보시고 2주 후에 재조정하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소진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상대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마포대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음 목표, 최민혁 회사 거래처 명단 확보. 준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9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304호 법정이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준호는 소진과 함께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지 오래되었습니다.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세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화장은 진했지만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세연 옆에는 최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착석하세요. 사건 번호 2025-2345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 소진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을 요약하겠습니다. 피고 윤세연은 혼인 중 제3자 최민혁과 부정한 관계를 1년 2개월간 지속했습니다. 증거 목록 1번부터 94번까지 제출했습니다. 소진은 태블릿 PC를 들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 6월 15일부터 2025년 8월 3일까지의 대화 기록입니다. 총 873건의 메시지 중 핵심 내용 87건을 선별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판사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 측, 이 증거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세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대화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였습니다. 친분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친분입니까? 소진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세연과 민혁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은 5분간 재생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추가로 피고는 혼인 중 공동재산 4천만 원을 무단 인출해 제3자에게 송금했습니다. 은행거래 명세서 제출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피고 윤세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세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동인 최민혁, 당신도 할 말 있습니까? 민혁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원고 측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의 유책이 인정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판결합니다. 세연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위자료는 피고 윤세연이 원고에게 7천만 원, 공동인 최민혁이 원고에게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십시오. 3개월 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소진이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할인 양과 행복하게 사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커피숍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경제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혁 트레이딩 주요 거래처와 계약 해지. 윤리 경영 위반 논란. 준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받았습니다. 강준호 씨. 저 최민혁입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회사도 가족도 다 잃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강준호 씨, 저도 사람이에요. 한순간 잘못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대교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이라고요? 1년 넘게 내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게 한순간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준호는 연남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하린이는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와 하린이는 한강 자전거길을 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린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 알았어. 천천히 가. 두 사람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멈췄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준호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과 과일이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야? 응. 맛있어? 응. 하린이는 김밥을 베어 물었습니다. 준호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준호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바빠서 자주 못 와. 하지만 다음 주 일요일에 볼 수 있어. 그럼 괜찮아. 아빠랑 있는 게 더 좋아. 준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하린이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발코니에 섰습니다. 연남동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손으로 들이파는 커피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원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커피 향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11월이 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연남동 아파트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6월의 그날 밤 아이패드 화면에 떴던 메시지. 법정에서의 긴 싸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준호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연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어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 하린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아빠,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배고프지? 계란 프라이 해줄까? 응. 빵도.
준호는 부엌에 섰습니다.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였습니다. 계란이 지글지글 익었습니다. 하린이는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셨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 만나는 날이야? 응. 오후 2시에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 엄마 요즘 어때? 준호는 접시에 계란을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사실 준호는 세연의 근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민혁과도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오후 2시 망원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린이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하린아, 세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린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1시간 후 세연이 다가왔습니다. 하린이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요. 하린이 만나게 해줘서. 당연한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연은 손을 비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평범하게요. 카페하고, 할인이 키우고, 카페는 잘 돼요? 손님이 조금 늘었어요. 단골들이 입소문 내줬나 봐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 정말 바보였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뭘 버렸는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린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연 씨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네, 세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하린이 생일 선물이에요. 다음 달에 주려고 했는데 오늘 드릴게요. 고마워요. 세연은 놀이터로 걸어갔습니다. 하린이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은 하린이를 한 번 더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세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린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고 했어. 그래? 엄마가 할인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 아빠는? 아빠도 할인이 정말 많이 사랑해. 하린이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좋아. 가자. 두 사람은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는 딸의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이를 재운 후 준호는 세연이 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결국 한마디로 줄어들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하린이를 잘 키워주고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혼자 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당신의 조용한 사랑을 매일 아침 내려주던 커피를
할인이에게 읽어주던 동화책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저 할인이만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도 다시 한번 미안해요. 세연. 준호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대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원두를 적셨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깊었습니다. 준호는 커피잔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11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6개월 전 그는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온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준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은 사라지지 않아. 그저 방향을 바꿀 뿐이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준호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원두를 갈았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오후 3시, 할인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배고파. 크루아상 먹을래? 응. 준호는 딸에게 크루아상과 우유를 건넸습니다. 할인이는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할인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할인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온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낙엽을 날렸습니다. 하늘로 멀리 새로운 곳으로.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아픔도 배신도 복수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과 내일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걸었습니다. 딸과 함께.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커피 향이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간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었습니다.